92억? 92야, 나.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올해 69살이고요.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땐 병원 간호사로 일했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큰아들 도현, 둘째 지훈, 막내딸 소연. 셋 다 이제 제 나이쯤에 부모가 됐죠. 그런데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게 뭘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3년 3월에 어느 평범한 오후, 우체통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은평 재개발 추진단. 봉투 겉면에 찍힌 도장이 왠지 모르게 심장을 쿵 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92억 원. 잠깐 제 이름이 맞는지, 주소가 맞는지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게 이렇게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땅은 50년 동안 살던 집이었어요. 지붕은 새고 벽지는 갈라졌지만 제게는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와 아이들이 버텨온 작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는 재개발로 보상금을 받는답니다. 처음엔 기쁘다기보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평생 돈이라는 건 늘 부족하고 먼 것이었는데 갑자기 92억이라니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 들고 병원으로 향했거든요. 며칠째 계속된 복통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간 길이었습니다. 오랜 근무 덕에 익숙한 병원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화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이십니다. 전이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명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돌덩이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웃기죠? 딱 그날이었어요.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날이자 죽음의 통보를 받은 날이요. 하루에 92억 원과 남은 생이 함께 찾아온 거죠. 나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 종이 2장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토지 보상금 92억 원 통지서, 췌장암 말기 진단서. 하나는 삶의 상징, 하나는 죽음의 선언이었습니다. 희비가 뒤섞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잔인하구나 싶었어요. 죽을 때가 되니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창문을 열고 은평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비치며 반짝였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일지도 몰라. 나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단 한 번도 내 욕심으로 산 적이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플 때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기로. 대신 병원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하나씩 아이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도현, 둘째 지훈, 그리고 막내 소연. 누가 진짜 내 편일까? 누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볼까? 이제 곧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내 인생 마지막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목 끝까지 잠갔지만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가난한 노인 같더군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한 모습이었어요. 이 실험은 진짜여야 하니까요. 가방 안엔 병원 진단서 한 장, 그리고 약봉투 몇 개만 넣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제 병이니까. 연기도 필요 없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병원에서 부지런히 뛰던 손이었는데 이젠 주름지고 마른 손이 되었네요. 큰아들 도연은 강남구 도곡동에 살아요. 부동산 컨설턴트라며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몇 년 전엔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으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군요. 어느 댁 찾아오셨어요? 한도연 씨 어머니예요. 그분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제 차림 때문이겠죠. 잠시 후 확인 전화를 마치고서야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버튼에 찍힌 숫자 21이 유난히 높게 보였어요. 21층, 세상 꼭대기 같은 곳이었죠. 우리 도연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 기특하다기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며느리 은미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손엔 커피잔. 어머님, 웬일이세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쓱 훑고 올라왔습니다. 반가움보다 놀람이 앞선 표정이었어요. 도연이 있니? 아, 회사 갔어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은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반짝였어요. 대형 TV, 가죽 소파,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제 가방이 참 어울리지 않더군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래.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 은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수술비가 한 1200만 원 든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요즘 저희도 많이 빠듯해서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아들. 어깨는 넓었지만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왔다. 전화하지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보다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게 검사 결과야. 의사가 수술비가 1200이라는데 급하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쪽을 힐끗 봤죠. 은미는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습니다. 그 미세한 신호 하나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요즘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대출도 많고 애 학원비도.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그때라는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때가 올까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 대신 이거라도. 도연은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지하철 타면 힘드시잖아요. 그 돈을 바라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그게 내 아들의 전부였어요.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술비 30만 원이 없어 밤새 병원 뒷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아이 수술비를 모았던 기억. 그 손으로, 그 얼굴로 지금은 5만 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왔지만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도연이 덧붙였어요. 엄마, 수술비는 형제끼리 상의해보세요. 지훈이도 벌잖아요. 그 말은 나는 못 준다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초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차분했습니다.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도 막상 겪고 나니 그 서늘함이 뼛속까지 스며들더군요.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나 혼자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이었죠. 92억 원짜리 통지서가 가방 속에 있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통지서를 꺼내봤습니다. 토지 보상금 92억 원.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지훈 차례입니다. 그 아이는 경찰이에요. 그래도 정의롭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또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가장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엔 의정부로 가야 했어요. 둘째 지훈이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정의롭다. 그래도 공무원이니 믿을 만하다. 그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곧 알게 되겠죠.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역에 도착하니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치고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닿는데 왠지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두 정거장을 더 가면 지훈이네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배를 누르기 전부터 묘하게 떨리더군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지훈이는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뒤로는 아내 민경이가 보였죠. 거실 안은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벽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그래, 미안하다. 근데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지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디 아파요?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은 아주 짧게 머물렀습니다. 췌장암이래.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는데 수술비가 1200만 원이래. 제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경이는 놀란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지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진단서도 있어. 진단서를 보여주자. 그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형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어제 갔었지. 형이 뭐라던가요? 요즘 힘들다더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그랬다고요? 형이 저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데 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때 민경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이네요. 근데 저희도 요즘 사정이. 지훈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그리고 제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 일단 걱정 마세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이 순간 제 마음을 살짝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 역시 이 아인 다르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은 또다시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회사 복지에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고 아니면 대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사람 마음은 얼마나 식을까요? 지우는 덧붙였습니다. 엄마,
혹시 성수동 집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라도 먼저 쓰시면 어때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집 보증금까지 이야기할 줄이야. 그 집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아이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건 안 돼. 그건 내 인생 마지막 집이야. 지우는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급한 대로만 쓰시고 나중에라는 말.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그 말이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도망이었을까요?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경이가 물컵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할 일도 많고. 현관으로 나서는데 지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방법 찾아볼게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구름 아래 내 마음도 눌려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냉정했고 둘째는 미루었죠. 결국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정한 말로 포장된 무관심.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종이 2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92억, 하나는 6개월. 그 두 숫자 사이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며 섰는데 창밖으로 스치는 간판에 불광시장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거기엔 내 막내딸 소연의 분식집이 있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구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길.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유일한 봄이 되어줄 줄은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불광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시장 골목에서는 튀김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붉은 간판이 걸린 작은 분식집이 있었죠. 소연이네 떡볶이. 문 앞 유리에는 하얀 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유리 안쪽에서 분홍 앞치마를 두른 딸아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항상 밝은 얼굴. 그게 우리 막내 소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튀김 기름 냄새와 고추장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소연이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야? 그 아이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괜히 미소를 지으며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하고 말했죠. 소연은 금세 나를 안치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셨어요? 하며 물을 내왔습니다. 나는 그 물을 마시며 한참을 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건 내 마지막 실험이니까요. 소로연아, 엄마가 좀 아프단다. 그 말에 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가? 감기야? 아니, 췌장암이래. 병원에서 말하길 빨리 수술해야 한단다.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많이 아파? 조금. 근데 수술비가 1200만 원이래. 그 말을 하며 내 눈길이 떨렸습니다. 이제 또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지 두려웠어요. 그런데 소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잠깐만. 그리고 계산대를 정리하더니 안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게 보증금이랑 내 전 재산이 다 들어있어. 이거 드릴게요.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는 어디서 살아? 괜찮아, 엄마. 나 다시 일하면 돼. 근데 엄마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애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내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이 내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두 아이의 손은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이 아이의 손은 참 가볍고 따뜻했어요. 진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가게 한켠 손님이 들어와 떡볶이 2그릇이요 하고 외치자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방 드릴게요.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내가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는데 매운맛이 아니라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 그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 아이가 보여줬어요. 가게 문을 나서며 나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내 얼굴만 보면 힘이 나.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와. 엄마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바쁜 아이가 나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불광시장 간판에 비쳤습니다. 소연이네 떡볶이, 그 글자가 봄빛에 반짝거렸어요.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사돼 번져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내 모든 걸 주고 싶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통지서를 꺼내 불빛 아래서 바라봤습니다. 이젠 그 숫자가 다르게 보였어요. 92억 원. 그건 이제 내 돈이 아니라 소연이의 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 봄을 물려주자.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소연을 보고 온 뒤로 밤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세상엔 진심이 남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늘 그렇듯 조용한 순간 뒤에 폭풍이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랜 친구 고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야, 나 너 보고 싶다. 우리 좀 만나자. 순자는 나와 30년을 함께 일했던 간호사 동료입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을 다 봤죠. 요즘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은평역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예전보다 말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너 얼굴 많이 상했네. 암이래. 췌장암 말기. 내가 담담히 말하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화야. 이제 오래 못 산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 순자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답다. 아프면서도 이렇게 차분하니. 나는 웃었습니다. 순자야, 세상 끝에 서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많아. 돈이 생기니까 오히려 외로워. 그 말에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이 생겼다니?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자한테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집 있잖아. 그거 재개발 들어갔어. 보상금이 92억이래.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92억? 야, 너 그럼 이제 부자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숫자야.
내겐 아무 의미 없어. 이제 이 돈으로 누가 사람인지 보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순자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역시 너다, 정화야. 넌 끝까지 사람 보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오래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밤새 응급실을 지키던 날들, 환자에게 웃음을 잃지 않던 시절,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 달랐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우정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고개를 돌리니 큰아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며느리 은미가 함께였죠. 순자가 깜짝 놀라며 아, 내 아들이구나 하고 말했어요.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내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런 데서 뭐 하세요? 친구 만나고 있었어.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 말이 어쩐지 진심보다는 형식처럼 들렸어요. 순자는 상황을 모르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이제 돈도 생겼으니 치료 걱정은 없겠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순자는 당황하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나 몰랐어. 내 아들이 이미 아는 줄 알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돈이라니? 무슨 돈을 숨겼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보상금이 나왔어. 92억 원이래.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걱정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눈동자에 번쩍이는 욕심이 스쳤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엄마, 그건 가족 문제잖아요. 형제들끼리 상의해야죠. 그 말투는 이미 아들이 아닌 남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온 거야. 내가 단호히 말하자 은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다 쳐도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긴 어렵죠. 요즘 세상에 위험해요. 그녀의 말끝엔 우리가 대신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었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 돈은 그 대가야. 욕심내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 도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가족 일이에요, 아줌마. 그 차가운 말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자. 여기선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카페 문을 나서는데 순자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이야. 아니야. 언젠간 알게 될 일이었어.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데 그 아름다움조차 서늘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기꾼을 본 듯했죠.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퍼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 말, 그 말이 제 인생의 또 다른 폭풍이었습니다. 엄마, 형이 엄마 재산 후견인 신청 준비한대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전화기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훈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이 엄마 재산 후견인 신청한대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건 사실이 되었습니다.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심판 통지서. 손끝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치니
아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 한도현, 피우견인 윤정화, 그 밑엔 이유가 적혀 있었죠.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및 재산 관리 불안. 내가 그 종이를 읽는 동안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칼 같았어요. 이게 내 아들이 쓴 말이구나. 그날 저녁,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형이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래요. 걱정? 내가 웃음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엄마를 피우견인으로 올려?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러는데 요즘 엄마가 판단이 흐려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훈아, 너도 동의했니?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 끝에 작게 들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번지는 은평의 거리,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낳은 아들들이 이제 내 재산을 두고 싸우는구나. 눈물이 나기도 전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손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절차예요. 엄마가 혹시라도 사기당할까봐 제가 보호자 신청한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 거짓인지 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보호자라, 언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호했니?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내니? 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얇았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런 큰 돈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요. 형제끼리 나눠서 책임지면 덜 위험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이 아닌 숫자만 배웠다는 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도현아, 넌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하는 거야. 그 말에 그는 눈빛을 피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92억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사람이 달라지는 돈이에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사람이 달라지더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나가고 난 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피우견인, 보호자, 재산 관리. 그 단어들이 마치 철창 같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내 인생의 열쇠를 그들이 손에 쥔 기분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소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들이 이상해요. 아까 집 앞까지 왔대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내 속에 쌓였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됐다. 엄마가 직접 정리할 거야. 정리라니요? 이제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확실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찢었습니다. 흰 종이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마치 지난 세월처럼, 내가 흘린 눈물처럼. 그리고 그 위에 보상금 통지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두 종이가 나란히 놓이니 참 묘하더군요. 하나는 탐욕의 증거, 하나는 인생의 상처. 그날 밤 나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빼앗기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봄을. 이 돈은 누가 뭐래도 사랑의 대가로 쓸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또 다른 반전을 불러올 줄은요.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꿈속에서도 어른거렸어요.
웃던 모습, 울던 모습, 다 거짓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지 않기로요. 눈물이 아니라 이성으로 내 봄을 지켜야겠다고. 다음 날, 나는 이른 새벽부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 통지서와 신분증을 넣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직원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도 모르시게요? 네, 아무도 몰라야 해요. 그렇게 새 계좌를 만들고 보상금 일부를 옮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죠. 은행을 나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가에 핀 벚꽃이 하얗게 흔들렸어요. 그 꽃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의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딸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또 어디 아파요? 아니야. 이번엔 다른 일로 왔어.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내가 가진 건 이제 이거 하나뿐이야. 이걸 너한테 남길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너 말고는 줄 사람이 없어. 소연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들이 알면, 그래, 알겠지. 그래도 괜찮아. 이건 내 선택이야. 나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남긴 재산 전부는 한소연에게 상속한다. 그 이유는 효심과 사랑 때문이다. 글자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금자가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화야, 내가 오라.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번엔 하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서류를 봉투에 넣어 금자에게 맡겼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 변호사한테 전달해줘. 알겠어, 정화야. 하지만 너 무슨 일 꾸미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야. 며칠 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안했어요. 엄마, 후견인 심판은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법원에선 단순 확인 절차래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날 꼭 보자. 네, 내가 직접 나갈 거야.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아니, 이번엔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얼굴이었죠. 법원에 갈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나는 검은 코트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속삭였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니까. 지하철을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길,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자신이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 해도 이젠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현과 지훈이 법정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나는 그들을 지나쳐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재판을 여는 날이니까요.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앞줄에 앉은 도현과 지훈, 그 옆엔 며느리 은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긴장보다
이상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 생각한 듯 했죠. 판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의견인 윤정화 씨, 맞으십니까? 나는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후견인 지정에 동의하십니까?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 나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피우견인이라 불러놓고 판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질서를 잡았습니다.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읍시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판사님, 평생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허리 굽히고 잠 포기하고 제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제게 보호자를 세우겠다네요. 제가 돈을 지킬 능력이 없대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단단했습니다. 저는요, 제 돈보다 제 정신을 더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제 판단이 살아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견서나 증거 자료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유언장과 통장 사본, 그리고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판사가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2023년 6월 10일부로 보유 재산 일체를 막내딸 한소연에게 상속함. 이유는 효심과 사랑 때문이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던 그 돈 이미 다 썼단다. 뭐라고요? 그중 일부는 금자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유언장대로 정리했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돈은 없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때 판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모든 서류는 본인 서명 확인이 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고 은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했다면 돈 얘기 전에 내 손을 잡았겠지. 하지만 너희는 내 통장을 먼저 봤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어요. 엄마,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인으로 지정된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맑고 따뜻했어요. 도연과 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부끄러움은 지우지 말고 살아라. 그 말에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다.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불광시장 간판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마지막 봄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쉬어요. 그래, 이제 다 됐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로연아, 너는 나한테 봄 같은 아이야.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어요. 시간이 흘러 불광시장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평의 봄 어머니의 가게. 소연은 그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하얀 벚꽃이 흩날리고 햇살이 간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봄이구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 여기는 사연 청취입니다.